네, 서울 강서 병 출신 한정혜입니다. 환경부 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3월 25일 날 농림부에서 낸 설명 보도자료입니다. 저희가 그 축산 분야의 암모니아, 미세먼지 주범이 되는 암모니아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한노위에서도 얘기가 있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농림부의 설명 자료에 따르면 암모니아에 대해서 저감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가축의 배설물에 암모니아는 많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농림부에서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서 축사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다가 미생물 제재를 가축에게 급여하거나 또는 축분의 살포를 해서 암모니아의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보면은 암모니아를 질산이온으로, 질산염으로 분해되어서 실제로 암모니아의 발생은 저감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암모니아는 저감이 맞죠? 저렇게 하면. 네. 근데 질산염은 어떻게 됩니까? 는다고 봐야 되죠. 질산염은 또 다른 미세먼지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인자죠. 네. 다시 말해서 냄새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 그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아시겠지만 가축 분뇨를 바이오가스화하거나 하는 사업을 이미 포기해버렸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부숙 퇴비를 이렇게 암모니아 냄새를 죽이는 미생물을 투입해서 그냥 부숙한 퇴비를 만들어서 토양에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은 또 과영양화가 되어서 이게 비가 오면 수계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네. 그러니 미세먼지는 미세먼지대로 질산염의 형태로 계속 만들고 있고 토양은 과영양화를 시키고 비가 오면 수계는 더 오염이 되는 방식으로 양쪽으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농림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어쨌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농림부와 협의를 하셔서 과거에 원래는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통합 바이오가스 처리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 부숙 퇴비로 시선이 돌아가는 바람에 실제로는 하겠다고 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지자체에서.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예, 지금 보여주시는 이 자료는 이전에 그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농림식품부가 보고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물론 사전에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만 사실 질산이온으로 분해되어 오히려 더 후유증이 날 것이라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못된 것 같아서 아주 지적을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금 농림식품부하고는 저희들이 MOU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사각지대 미세먼지 저감의 대상으로 농촌 잔여물이라든가 농촌 그 축산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암모니아 저감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기 발표된 내용 중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저감 효과가 충분치 않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보다 그 저감 효과가 큰 그러면서 후유증이 없는 그런 여러 방법을 찾아서 이 암모니아 농림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냄새가 사라진다고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질산염의 형태로 또다시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저거는 사실은 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농식품과 협의해서 다시 보다 좋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오늘 뭐 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잠깐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3년 묵은 주철관 내부입니다. 이게 우리 상수관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우리가 먹는 물의 실제 물관이 저렇다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연도별로 그러면 관로를 세 관을 얼마나 했는지를 한번 수도사업자별로 봤습니다. 뭐 별로 관로에 대한 세척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구가 조금 오래된 게 많다 보니까 대구 수도 사업자가 조금 더 나은 편이고요.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의 경우에도 지금 시범 사업 정도만 하고 있지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 하고 있지 실제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해외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세척을 하고 있고 각각의 수도 사업자에 따라서
별도의 플러싱 방법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규칙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래된 관은 그냥 교체하는 방식. 굉장히 좀 낙후된 방식이죠. 적절하지 않다고 봐지고요. 강관이 좋으냐 또는 뭐 플라스틱 관이 좋으냐 두 개의 그 제조업자들끼리 이권이 있는 거는 뭐 세력 다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수도사업자의 선택임에도 분명합니다만 지난해에 국감에서는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에서 지적한 바는 부적합한 플라스틱 배관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부적정 인증을 받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돌아다녔고 그게 한 2천억 원 상당에 해당되는 부정 그 플라스틱 관이 이미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이 애초에 시작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쓰여지고 난 뒤에 이렇게 세관하는 것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 환경부가 요 전반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정돈을 하신 다음에 저희 상임위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관로의 세척과 관련한 것도 어떤 규정과 방식을 가지고 할 것인지. 세관 방식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고압 질소를 사용한다, 고압 공기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주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 사업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특히 이제 그중에 조기 폐차 환경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다음 거로 넘어가 주세요. 경기도가 저감 방안별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더니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조기 폐차입니다. BC가 6이 넘으니까요. 효과가 좋긴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올해 1분기에 조기 폐차한 시행 차주가 한 953명이었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953명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460명 정도가 답변을 했는데요. 조기 폐차를 하고 뭘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고 다시 경유차를 신차를 구매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중고차 경유차를 구매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저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자체에다가 보조금이라고 내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조기 폐차 후에 또 다른 경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 경유차를 구입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다만 그 다음 거 하나 봐주십시오.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유차에 대해서 상한액이 지금 165만 원 정도인데요. 그 뒤에 거 봐주십시오. 보험개발원에서 중고차량 기준 가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160만 원 정도인데 중고차 가격이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별 유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자기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지자체는 이용대 편익으로 보면은 세차를 하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금 더 현실화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을 차등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등하고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뭐 대체 차종이 지금 없어서 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차종을 가능한 최대한 빨리 찾고 어떤 두 가지 접근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거 들어가기 전에 잠깐 환경부 장관님께 예. 답변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저희 자료에는 들어가 있는데 4대강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한 건강성 회복,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환경부의 목표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나온 것이 금강하고 영산강에 있는 보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어떤 번은 어떻게 하고 어떤 번은 어떻게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바로 정부가 받아서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아까 임 의원 지적하셨던 그 조사 방법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뭐 분석 기법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여론 조사에서 어떤 부족한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조사 평가,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에서 제시할 때 여러 가지 단서를 단 게 많습니다. 예컨대 공도교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주교회 문화적 그 이용, 특히 이제 문화 축제할 때 그 문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좀 단순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어쨌든 그런 걸 같으면 다 보완해서 조사평가단의 그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다시 예, 상정이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재검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 해체라든지 그 결과가 그대로 준용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가 4대강이 지금 건강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는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 하나 확인을 좀 했고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갑 장관님, 예. 제가 뭐 이렇게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답변이 이상한 게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예. 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서 보면은 기관경고해서 과징금 45억 좀 넘게 받았고요. 거기다가 과태료 거의 뭐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부과받았고요. 거기다가 임직원 6명에 대해서 징계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8일부터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사로 올해 한국투자증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고용보험기금 운영 자격심사 기준이 과거와 달리 이번에 주간 운용사를 선정할 때는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역이나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이렇게 해서 즉 다시 말해서 투명성 지표, 얼마나 건강하게 투자를 하느냐 또는 그 건전한 금융시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와 관련된 투명성 지표가 저렇게 5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이 올해 3월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 같으면 이미 금감원에서의 감사는 거의 끝이 났고 제재와 관련된 내부적인 정보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사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4개 회사가 저기에 응찰을 했는데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면 저런저런 운용사에 대한 심의사항에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만큼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 운영사가 비록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는 선정을 하지만 금감원이 감사 결과 이런저런 조치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해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 언론 보도도 나고 그래서 해당 부서로부터 쭉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그 제기하시는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주간 운영사 선정을 위해 가지고 작년에 이미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 TF도 구성해서 쭉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도 논의를 하고 자산운용위원회에서도 심의하면서 그걸 정리를 했는데 아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2018년 12월 최종 공시된 제재 내역을 반영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아니, 조달청을 맞습니다. 통해서 제가 제안 그 요청 얘기를 공고가 드리는 이미 겁니다. 제안 요청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2018년 반영되지 12월 못했다는 것입니다. 20일이에요. 예. 이게 확정된 것이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금융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났을 때 이걸 언제 것으로 정리를 하느냐고 했을 때 최종 공시 금감원에서 확인이 되는 그 시점 벌칙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던 것이 공시되는 그 시점에서 그 해당되는 업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빼든지 해야 된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정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는 3월 달에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 해당되는 운용사는 금감원이 이미 감사를 다 끝냈고
과징을 저희가 얼마를 할 거냐 예, 하는 그 절차라는 조달청에서 거예요. 제안 요청 공고를 한 것이 작년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12월 달에 그렇게 공고를 해서 그 기준에 저희가 기속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는 걸 선정을 하면요. 3월 달에 바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는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아니지요.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거죠. 우선 협상 대상자인 예, 거죠. 예. 그리고 저게 발표가 났습니다. 금감원의 발표가.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희도 우선 협상 대상자는 그냥 그냥 그걸로 입찰이 끝나는 겁니까? 금감원에서 저렇게 발표가 났기 때문에 그 사안이 우리가 자산운용사로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회에 저희가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때 거기 자산운용위원회 그 위원분들은 금감원에서 요번에 적발한 사항이 사실은 경징계였고 거기서 위반되는 사항들이 자산 운영, 우리 주관사로서의 하는 업무 영역과 관련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나 또는 뭐 산재보험기금 운영, 고용보험기금만 운영해서 저 운영사가 가져가는 돈이 1년에 45억입니다. 예. 한 번 운영을 맡게 되면 4년을 맡게 됩니다. 예. 180억이지요. 예. 금감원으로부터 과징을 받은 금액이 거의 45억이 넘습니다. 예. 저는 네, 예. 고용노동부가 그런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혀 응찰에 응한 다른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하면 여기밖에 없으니 그런 답답함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예. 업체가 4개나 되는데 거기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하고도 최종적으로 금감원이든 또는 금융위에서든 어떠한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것은 자산 운영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의원님, 근데 저희가 무슨 갑갑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를 일단 염두에 두고 이 절차를 진행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한 지표를 넣지 않았다고 하면 장관님의 지금 그 발언이 그 맥락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자산 운영과 관련된 모든 면에 있어서 투명한 것을 요구하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한국투자증권이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지만 그 뒤로 계속 다른 증권회사들도 계속 진행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회사들도 지금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NH투자증권 같으면은 지금 제재심의위원회에 7월 11일과 7월 18일에 상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국투자증권만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 무슨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상황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예. 네, 이재갑 장관님. 네. 3월 28일 날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당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금감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 의결이 5월 22일 날 있었고요. 6월 26일 날 노동부는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계약자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최종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금감원으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하면 장관님의 그 말씀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 계약자 선정하고 난 뒤에 바로 이틀 뒤인 6월 28일 날 자산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미 계약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무리였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게 22년부터 실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금형 또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해당되는 기금은 거의 대부분 외부 위탁을 하게 되고 외부 위탁 운영 과정에서 사실은 공정성이나 투명성은 어떻게든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예.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그 작년에 이제 이 고용보험기금 운영 주관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시작을 할 때 제가 내부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가지고 잡음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강조를 사실은 했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처럼 좀 저희가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과 관련해가지고도 이런 절차가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더욱더 좀 세밀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거 보세요. 7월 1일자로 실시되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국토부가 건설 사고가 나면은 앞으로는 국토부에 다 보고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의 대상은 이게 법은 2015년에 법은 개정이 됐고요. 2018년 말에 조금 더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고의 대상 자체가 확대가 되었을 뿐이지 법 자체는 2015년에 개정된 것은 맞습니다. 대상되는 내용은 건설 사고라고 해서 국토부에 모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사망 사고, 3일 이상의 휴업이 나오는 부상 사고,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이 중에 산재 사고에 해당되는 건 어떤 것이죠? 죄송합니다. 사망 사고와 예.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은 산재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산재 보고를 받는 것은 사망 사고 또는 3일 이상 휴업 피해를 받는데 국토부가 추가로 받는 국토부에서 것은 추가로 1,000만 원 받는 이상의 것이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게 사고가 나면은 즉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에. 예. 그리고 그 보고의 내용이 여기 보면은 이미 이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이게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현장은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누군가는 여기 붙어가지고 이걸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입력하는 내용이 노동부에 결국 보고해야 되는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예. 왜 이게 조정이 안 됐습니까? 저도 요거 국회 준비하면서 좀 알았는데요. 우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왔을 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한 개정안이 왔었습니다. 거기서는 과거에도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3인 이상 사망이든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확대하는 걸로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저쪽에서 준비하는 걸 보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가 나자마자 2시간 이내에 뭐 전산망에 이렇게 입력하는 형태의 보고를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돼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이게 현실적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통계가 조금 늦게 잡히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반 시민이나 또는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중복적인 아주 작은 거일 수 있으나 이렇게 이 부처에서 이거 요구하고 저 부처에서 또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요구하고 사실 알고 보면은 부처 간에 정보만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정보를 공유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 보고를 받겠다고 하고 있는 것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국토부 또 협의하도록 하나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조사표가 우린 여전히 옛날 방식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국토부는 이렇게 전산망을 통해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추가로, 이거는 제가 우리 환경부 장관께, 일단 노동부 장관께 먼저, 두 개 부처가 다 관련이 돼서 그런데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중에서 민간 위탁 정책 추진 방향 관련해서 우리 수자원공사 산하의 용역업체로 되어 있는 수자원 기술과 관련한 것을 지금 노동부는 심층 논의 사항으로 대상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그냥 해당되는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정리를 하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상급단체인 상급부처인 환경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업무와 관련한 것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TF에서 민간 위탁이 좀 논란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 이제 최종 판단을 했는데 이때 심층 논의 필요 사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곳은 환경부에서 어떤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냐면 이 댐 점검 정비 업무는 발전사 경장 정비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노사 경상정비의 통합노사전 협의체에 준하는 형태의 그런 노사전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그 의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이죠? 환경부 장관님. 예. 노동부가 이렇게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댐 점검 정비 업무의 해당되는 업무의 정규직화냐와 관련한 것은 산하기관인 그냥 수자원공사에다가만 맡길 게 아니라 환경부가 조금 챙겨야 될 사항은 챙겨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요 수자원 기술 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거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했던 것을 분리해서 수자원 기술이라고 하는 업무를 별도로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명칭만 다르게 해서 조정되고 있는 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조정해 주시고 중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